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레츠 고소미인데요. 원래 저희 레츠 고소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이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해야지 처벌까지 잘 받게끔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부분은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크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합의,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레츠 고소미는 합의의 모든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합의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 제가 언제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장 첫 단계인 고소전 합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전 합의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형사 고소를 하기 이전에 가해자 측에서 이 사안이 고소조차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할 테니 고소까지 가지 않고 네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전 합의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예계에 종사를 하신다거나 직장 내에서 치명적인 성범죄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로 내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사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소를 했다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종종 고소전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면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서 고소 대리인이나 합의 대리인의 신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고소전 합의에 대해서 서로의 의사가 일치가 되면은 고소전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고소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합의금이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해자의 신상, 가해자의 재력이에요.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전문직 면허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의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자격 면허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정하게 집행유예라든지 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징계를 세게 받거나 심하면 면허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떻게든 형사 고소 자체를 막고 그 전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유인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이 좀 상당히 많을 때, 이럴 때에도 고소전 합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를 형사고소까지 가게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함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가 함께 다니던 대학교에서 자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둘 다 미성년자라면은 피해 아동조차 조사받는 거를 부모님이 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자퇴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간 고소전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소전 합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거야말로 대리인을 껴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피해자 입장일 때도 그렇고 가해자 입장일 때도 그렇고 고소전 합의는 조항을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형사 고소전 합의 같은 경우에는 효력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고소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아예 고소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소전 합의를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랑 상관없이 고소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 변호사들이 추후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합의금을 돌려준다 라든지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 합의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낸다라는 이런 조항을 넣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변호사가 사실은 참여해가지고 조항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자들끼리 진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전 합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리인끼리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소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소란 신고가 들어간 이후다라고 한다면 합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는 당연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저는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절대 아니고요. 잘못하면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고소나 신고를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고요.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는 첫 번째 구간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가장 흔하게 연락이 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특정한 증거들이 있거나 본인이 딱히 부인할 생각이 없거나 해가지고 다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쪽에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임하시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해주면 피의자는 좀 더 마음이 편한 상태로 앞으로의 절차에 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금 더 애를 태우면 애를 태울수록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협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곧 합의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경찰에서 무난히 송치가 돼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거를 본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가 기소까지 했고 재판으로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피의자가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 중에 강간, 중강간, 강간 미수나 중강간 미수가 붙더라도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랑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재판 단계까지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굉장히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의뢰인에 의해서 저는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우리 의뢰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나 피고인이 제가 유죄로 판단되게 너무나 명확한 케이스라면 최대한 재판 때까지 시간을 끄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가장 최후의 협상력이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원심에서 실형까지 받아내신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원심에서 예를 들어서 실형이 3년 6개월, 4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을 하면서 항소심 때 반드시 합의를 해야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라면은 저는 재판 때까지 아니면 원심 끝날 때까지 합의 안 하고 저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변수는 뭐냐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죄가 유죄로 반드시 인정될 것 같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피의자나 피고인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반박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협상력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혹시나 불송치가 날 수 있다. 불기소가 나올 수도 있다. 혹시나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협상력은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히 받아가지고 합의 시점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실 거는 아무래도 합의금의 액수 그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느 변호사도 합의금은 어느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상담 단계에서부터 단언하는 변호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거를 단언하면서 합의금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성공보수로 받겠다라는 거에 혈안이 돼 계신 분이라면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개별 사안마다 개별 가해자의 현재 상황과 재력에 따라 피해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제 경험에 의할 때 같은 중강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중강간이라는 하나의 죄 그리고 유사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합의금이 1,000만 원이라는 아주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기도 하고요. 1억 이상, 2억, 3억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당장 치료할 돈도 많이 없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돈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지도 않고 최대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니즈가 강하신 분이라면 가해자가 주겠다고 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저는 이 정도만 받고 그냥 사건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님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의 레인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합의금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상담을 충분히 여기저기 많이 받아보시면서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상대방이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나는 이거를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나도 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합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변수를 두고 굉장히 합의의 달인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변호사에 끌려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레츠 고소미를 진행을 하면서 형사 고소가 다 끝난 다음에 민사 손배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도 그러면 합의 안 하고 그냥 민사 손배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형사 합의를 했을 때랑 민사 손배로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돈은 어떤 때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형사 합의에 대한 요청이 온 상황이라면 저는 굳이 민사 손배로 가져가지 마시고 합의로 끝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재판까지 왔을 때에는 피고인이 본인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일 때에는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굉장히 커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민사 손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당연히 형사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민사 손배를 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 또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있고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형사 합의로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형사 합의에 대한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웬만해서 형사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합의를 한다면 합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웬만하면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그냥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이런 콘텐츠를 찍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성범죄, 이런 강력 범죄일 때에는 합의금과 관련해가지고 상대방 변호사와 왔다 갔다 설왕설래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린 거고요. 간단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해를 입으셨다라고 한다면 위자료나 본인이 입은 손해나 일시 손해 같은 것이 잘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면 굳이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셔도 충분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상대방 변호사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분한테 좀 끌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고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합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합의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은 이 무거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합의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시다면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특히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시고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